오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쓸데없는 얘기 단 하나도 하지 않고 딱 수업에 매진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잖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수업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월요일에 독서 비문학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 일요일에 문학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어야 되는 거냐면 2018학년도 6평의 문학까지를 여러분들이 했어야 돼. 제가 이제 문자로 안내한 것처럼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일 이 독서 시간에는 지금 22학년도 수능에 근접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17개 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 그 주,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 그 주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29일. 29일에다가 7을 더하면 얼마야? 36이네? 그런데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1월 6일. 2월 6일. 아이고. 2월 6일에는 문학에 해당하는 거. 문학에 해당하는 17문제를 풀 거고, 더불어 고전시가 시어 테스트도 할 겁니다. 몇 월 며칠? 아니, 너는 왜? 2월 6일. 네, 2월 6일 일요일에. 이러면 이제 분명하게. 앞으로 이제 월요일에는, 그러니까 내일이 며칠이야? 내일이 30일이네? 그럼 30일에 또 7을 더하면 얼마야? 2월 37일이니까 31일. 계산은 어렵네. 2월 7일이겠죠? 2월 6일이 일요일이라고 했으니 2월 7일이야. 2월 7일 월요일에는 18학년도 9평을 설명을 할 겁니다. 네. 2월 6일이 월요일이? 네, 그럼 영상이 있죠. 네, 영상. 보충을 하고 싶은데 보충을 하면 서로에게 시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영상으로. 그러면 날짜 계산을 다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명확하게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무슨 수업을 한다. 일단 여러분들은 월요일에는 독서, 일요일에는 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54쪽 볼게요. 154쪽. 그러면 우리가 17학년도 6구 수능을 봤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18학년도 6평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이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전반적으로 17학년도 때는 다 지문이 늘어난 상태야. 지문의 길이가. 그러다가 17학년도 6평, 17학년도 9평을 거치면서 17학년도 수능은 상대적으로 17학년도 6평하고 9평에 비해서 지문이 줄어. 왜냐면 애들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18학년 때는 지문이 더 줍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 보면 거기 첫 번째 문장 있죠? 첫 번째 문장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시에 대한 이해로서 배경지식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아.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했대. 그러니까 시에서는 객관적인 것이 상당히 드물어. 다시, 시에서는 객관적인 것이 상당히 드물어. 다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 가서 이제 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서정갈래를 공부할 때 무슨 말을 배우느냐? 이건 조금 어려운 말 수 있는데 세계의 자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학에서의 세계는 단순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나 주변은 다 세계야. 얘도 하나의 세계야. 책상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계인 거야. 다른 인물들도. 다시, 문학에서의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외에는 다 세계야. 그거를 마치 자기인 것 마냥 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 필통을 보고 혜원이의 반응과 나의 반응이 같지 않을 수 있잖아. 맞아? 이게 다 뭐인 거야?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는 주관적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뭐가 어려운 거냐면 관조적인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관조적이라는 개념어 알지?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걸 관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걔의 관조적이라는 말이 시에서 옳은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문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나작품이야. 나작품을 보면 제목이 고풍의상이래. 의상은 옷이라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고풍은 예스럽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요 옷을 보고 있겠네. 그러니 요 옷과 관련해서 어떤 정서적 반응을 일어났으니 시를 쓴 거고, 그럴 때야 우리가 이제 문장 단위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에서 첫 번째 문장 풍경이 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기억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그리고 니은이야. 고바라 고아라, 거기 고아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지금 세 번째 줄까지가 주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고아라인 거니까 어떤 반응이야? 그렇지, 긍정의 반응. 그러면 지금 이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는 어떨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좀 곰곰이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니은에서 두 줄 내려올게요. 호장저거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박대. 우리 밝음의 이미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고 난 다음이야. 거기서 또 두 줄 내려오니까 12폭 긴 치마 그리고 디귿. 그러면서 디귿 다음 줄 앞에 그대라고 했으니 지금 이 고풍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을 또한 보고 있는 거네. 그런데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어? 그 다음 줄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그대에게 이제 춤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미를 숙이고. 그러면 아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맞지? 그런데 이 문맥에 따르면 아미를 숙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해? 그렇지, 그대여야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것줄을 골라보리니. 지금 특별하게 부정적 요소가 없었죠. 더군다나 춤까지 추고 있어. 보통 춤은 기분 좋을 때 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음악까지 하고 있으니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겠고, 대상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인 거고. 이게 끝이야. 내가 이 작품에서 특별하게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딱 이 정도 선에만 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요 나와 관련된 작품을 좀 볼게요. 나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155쪽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5쪽에 3번 문제.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뭐가 좋으냐면,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55쪽 3번 문항의 5번 선택지입니다. 3번 문항의 5번 선택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테스트 문제에서 내긴 한 거죠. 거기 선택지 5번 선택지에서 첫 번째 줄 끝이야.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 정적인 거는 멈춰있다는 얘기인 거고, 동적인 것은 움직인다는 거야. 그 다음이야. 충돌이래. 지금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고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한 문장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 두 글자로 바꾸면 모순의 상황인 거지. 이럴 때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역설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어? 다시, 이 역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표현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시 뭐 중심으로 보기로 했어? 문장 단위로 보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역설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반응해 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판단하니까 이게 역설인 줄 모르겠어 하는 것들은 보기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역설은 문장 단위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럼 바꿔 얘기하면 문장 단위가 아니라 작품 단위에서도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런 것들은 다 보기를 통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두 작품이 있어. 하나는
작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서해라는 작품이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있을걸? 그 바다, 서해 바다 얘기하고 뭐 나는 서해 바다가 그리운데 너를 위해서 서해 바다를 남겨두겠다,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 서해 바다랑.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유명한 작품 여러분들 알 거예요. 농무라는 작품이야. 농무. 꺽정이 나오고 파장. 농무에서 왜 그 춤추고 애들 낄낄대고 꺽정이 서림이 해림인가? 생각나고 찾아보세요. 농무. 얘는 신경림이야. 신경림의 농무인데 요 두 작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역설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거거든. 더군다나 제가 학교 다닐 때 농무는 뭘 배웠냐면 반어로 배웠어. 그런데 수능에서 그거를 역설로 설명했단 말이야. 뭐라고 설명하느냐? 역설적 상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설적 상황.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설은 문장 단위에서 실현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이 상황에서, 시적 상황에서 이제 역설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 상황과 지금 충돌될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서해고 그 다음에 농무야. 어떤 게 먼저 나왔냐면 서해가 먼저 나왔어. 기출문제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서해 찾아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농무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 다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아, 이런 것도 역설로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봐봐. 지금 3번에 5번 선택지에서는 역설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이번에는 반어를 풀어서 설명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4번에 5번 선택지입니다. 4번에 5번 선택지. 4번에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어디가 반어라고 볼 수 있죠? 미안해요. 4번 선택지. 4번에 4번 선택지입니다. 4번에 4번 선택지 어떤 표현이 반어적이야? 그렇지. 됐어?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 지금 3번 문제에서 나머지 선택지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개념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3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테스트 3번 문제를 낸 거잖아. 그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럼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 때 지금 이렇게 개념어를 활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구현이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선택지를 본문하고 관련지어서 찾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개념어가 많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만 한번 나중에 지금 개념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 있죠? 내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몇몇 친구들에게는 개념어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친구들에게는 개념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지금 개념어 영상을 보고 있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6평 이후, 지금 18학년도 6평 이후 문학에서 개념어와 관련된 문제들은 수첩에다가 다 정리를 하세요. 그냥. 그리고 18학년 때 나왔던 개념어들,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들만 해서 쭉 정리를 해놓고 그 선택지가 의미하는, 표현하는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나중에 모아서 보면 계속 겹치는 것만 나와. 그 정도 순이야.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어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작품을 볼게요. 결빙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작품이겠네? 그럼 이제 뭐 생각해야 돼? 아버지에 대한 시를 썼어. 그러면 얘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래,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아버지 모시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그런데 시를 왜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누군 대상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대상과 떨어져 지내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결빙은 얼음이 언 거죠. 이런 정도의 한자는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에서의 1년이야. 다에서의 1년을 보면 어머님을 부르면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 요즘도 거기다가 물개 표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서 뭐로 넘어온 거야? 현재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뜬금없잖아. 뜬금없이 과거 생각하고 뜬금없이 현재와 비교한단 말이야.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의 정서적 반응은 아무런 상황이 놓여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란 말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몇 년이야?
3년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런데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그런데가 나오면 전환된다고 생각해 주시라고.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전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뭘로 전환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1년과 2년이 생각난 거거든. 지금 그런데 오늘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 한강교를 지나면서 한강이 언 거를 본 거지. 그것 때문에 뭐가 촉발이 됐어?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야. 한강이 언 거 관련해서. 그래서 언 게 바로 어떤 모습이었던 거야? 아버지의 모습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표면은 얼었으니까 그 밑으로는 물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흐르는 이 물들을 위해서 표면에 있는 물이 일종의 희생을 하고 있다고 얘가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이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어렸을 때 해줬던 거 더불어서 내가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던 거,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5쪽의 4번 문제입니다. 155쪽의 4번 문제에서 4번 문제가 틀린 이유는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과 꽝꽝 얼어붙은 잔등이 대비가 된다는 얘기는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거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그것과 이것은 같은 거죠. 아버지를 연상하게 해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써야 돼? 대응이나 혹은 조응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대비가 아니라. 봐봐. 지금 사실 4번의 4번 선택지와 그 다음에 2번의 2번 선택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지. 맞지? 그럴 때 4번의 경우는 이게 조금 더 감상의 측면이 있는 거야. 왜냐? 대비라는 말을 썼잖아. 그런데 2번의 2번 선택지를 보면 그런 말들이 쓰여서 안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지. 지금 2번의 2번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야? 목조적산 적산 가옥 2층 다다미 방이 언제 공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학을 깊이 있게 감상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딱 이 정도 선에서. 그래서 문학에서 중요한 건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큼의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조금 철저하게,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선택지를 보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아. 문학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문학에서의 기본적인 건 사실관계, 1차적으로 그거야. 사실관계. 여기에서 이제 감상의 요소가 들어가는 건 문학과 관련되는 용어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추상적 표현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조 공부, 우리 PDF 파일 받는 시조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 시조 작품 밑에 핵심 설명, 핵심 정보, 핵심 설명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있는 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잖아. 작품의 주제라든지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럴 때 그 주제 혹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자꾸 관계를 맺어 주셔야 돼. 아, 이 표현은 작품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구나. 이게 공부야. 그리고 이 과정이 뭐인 거냐면 문학 문제를 푸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문학도 감이 아니죠.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결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연결이 안 되는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이제 꼭 질문을 해주시고. 그럼 요거 넘어갈게요. 지금 테스트 문제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4번도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번. 지금 5번, 테스트에서 5번 문제를 봐봐. 문항 4번 선택지에서 틀린 거 두 군데를 찾아. 그래. 웬만한 선택지들, 만약에 이제 틀린 거 선택지들 보면 두 군데 이상 나타난 것이 많아. 그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지금 그 틀린 선택지에 여러 군데가 틀렸을 텐데 그 여러 군데 중에서 하나라도 판단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를 틀리긴 해놓는 거지. 그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 단순하게 문제를 맞췄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선택지가 어떤 측면에서 틀렸고
혹은 다른 선택지가 어떤 측면에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딱 기출문제에서만 해달라는 거야. 다른 문제는 그렇게까지 볼 시간이 어딨어. 기출문제니까 그렇게 보자고.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미안해요. 지금 155쪽의 3번 문제가 당시의 오답률이 51.2%였어요. 155쪽에 3번 문제가 당시 오답률이 51.2%. 생각보다 많이 틀렸죠? 사실 5번 선택지를 판단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문장을 못 본 거예요. 문장을. 아까 전에 문장 구분했을 때 아미를 숙이는 거 뭐였어? 그대였던 거잖아. 그 아미를 숙이는 것과 그 앞에서의 춤을 추는 행동이 문장으로 구분이 되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같은 문장에서 구현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5번 선택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시를 문장 단위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택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156쪽의 고전소설을 보겠습니다. 156쪽의 고전소설. 156쪽의 고전소설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서 알아두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왼쪽 지문 첫 번째 줄이에요. 왼쪽 지문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거기 서방세계라는 말 나오죠? 서방세계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천성금불 보탑존자가 나오네. 거기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그럴 때 천성금불 보탑존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에 반응을 하는 것이 좋냐면 금불, 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왠지 이거 뭐인 것 같아. 그렇지. 이런 거야. 지금 천성금불 보탑존자 이걸 통해서 이거 왠지 불교의 느낌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럴 때야. 그럴 때 이 불교에서 서쪽은 저승의 공간입니다. 다시 불교에서의 서쪽은 저승의 공간인데 단순 저승의 공간이 아니야. 일종의 뭐냐면 극락세계야. 천국과 같은 곳이야.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 국교가 뭐였죠? 유교야. 유교로 바꾼 거지. 원래는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문학 하면 불교적 색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사실 유교는 좀 인위적인 거잖아. 원래는 이제 불교였다가 이제 유교를 바꾼 게 됐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선시대에도 불교적 색채가 나타난 작품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좀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쪽, 고전문학에서 서쪽은 죽음의 공간, 그 다음에 극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보다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비현실적, 전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17학년도 9평인 것 같아. 17학년도 9평 거기 소설에서 소설 지문에서 17학년도 9평 소설 지문에서 그 김현가모랑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 김현가모랑 이생규장전 설명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기억하라고 했냐면 가글에서 구조, 작품의 구조나 혹은 인물형과 관련해서 기억해두라고 했었지. 생각나? 지금 이 고전소설을 보면 거기에서 얘는 이원적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이원적인 거 말고 이계, 지금 여기에 이계와 이원적인 게 다 나타나. 맞지? 먼저 이계부터 여기서 저승의 공간이 이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저승의 공간에 사람이 간 거야.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고 저승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런 측면에서 이 성인은 바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원적인 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A 구간에서 나타나죠. 왜 A 구간이 이원적이야? 그렇지. 하계라는 말을 썼어. 그럼 하계가 있으니까 어떤 공간도 존재해?
하계가 있으니까 어떤 공간도 존재해야 돼? 천상계가 존재해야지. 하계는 인간 세상인 거고, 그 다음에 천상계가 지금 이제 신적 공간, 그러니까 뭐 선관들, 선녀들, 옥황 황제가 사는 공간이 이제 천상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얘가 거기 출신이라는 거잖아. 이런 걸 또 뭐라고 해? 적강이라는 말을 하지. 적강. 내려온다고. 이해했어? 봐봐. 지금 17학년도에서 나타났던, 거기에서 설명했던 것이 지금 18학년도 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작품인 거라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 고전문학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야. 배경지식 갖추고 있으면 좋다. 다음이에요. 잘 적고 있죠? 네, 좋아요. 들으면 다 뻔히 아는 거잖아. 내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새롭지도 않고 뻔한 말을, 지문을 읽을 때나 문제를 풀 때 발동시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한계지. 그러니까 자주 봐야 돼. 자주 보고, 아, 기출문제 이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또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지금 이제 배경저식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고전소설과 관련해서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사실 가장 큰 거는 표현 때문에 그러거든. 왜냐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과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어떤 문장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색함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고전소설을 볼 때는 사실 서술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인물이 말할 때야. 인물이 말할 때는 무조건 뭘 파악하려고 애쓰시냐면 그냥 의도만 파악해 주세요. 다시, 지금 고전소설에서는 그 인물이 말할 때 의도를 좀 파악하자. 거기에서의 의미를 파악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의도를 파악해 보자고. 봐봐. 다시 왼쪽 지문입니다. 왼쪽 지문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화상이 말하기를 찾았어? 화상. 보탑 존재하는 금강 그런 거래. 그렇게 해서 정성을 알겠대. 그런데 정성을 알겠다는데 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인 거야? 기다려지. 물러가 7일 재개 후에 대사를 보소서. 봐봐. 지금 성희가 뭐라고 했냐면 나 대사 보러 왔어. 야, 너 정성 대단해. 굿. 가서 봐. 가 아니라 기다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성희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성희가 말하는 거 뭐야? 기다려라고 했더니 성희는 기다리겠다는 거야, 못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렇지. 기다릴 바에는 죽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못 기다린다는 거잖아. 극단적이죠. 네. 이런 과감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때? 한 발 물러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생각났어. 너가 존자가 얘기했던 개구나. 기다려. 만나게 해줄게.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고전소설에서는 뭘 보려고 하라고? 의도야. 얘가 원하는 게 무언가야. 그러면 줄거리가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뭘 얹어주면 되느냐? 반응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화상, 너 정성 대단해. 어떤 반응이야? 그렇지. 긍정의 반응을 했지만 기다리래. 쓰레기죠. 그러니 극단적으로 난 죽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콜 보여준 거야. 다시 고전소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도.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A 구간에다가 다시 한번 또 별표를 해주세요. A 구간에서 별표를 하시고 앞으로 고전소설을 볼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지금 거기서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보통 이제 그런 거는 고전소설에서 뭐로 많이 나타나는 거냐면 꿈으로 많이 나타나거든. 꿈의 기능이 있어, 고전소설에서. 그래서 꿈 나오면 이것 중에 뭐가 나타나는지, 얘는 꿈 아니잖아. 얘는 꿈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자는 거야. 첫 번째는 주인공의 정체가 밝혀져.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어떤 존재래? 원래는 천상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계로 내려온 상태, 정체가 밝혀지고. 두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에서 해결책은 뭐야? 여기에서 해결책 뭐야? A 구간에서 해결책 뭐야? A 구간에서 일용주잖아, 일용주. 지금 거기에 왜 갔어? 엄마 살리려고 한 거지. 그래서 정성 얘기하고 그 정성 뭐로 연결이 돼? 효성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의 병을 구할 수 있는 건 일용주, 해결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예언. 거기서 미래 예언한 거 뭐 나와? 형과의 관계, 형과의 과거 관계와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 됐어? 그럴 때야. 지금 중리학 줄거리에서 뭐가 나타나? 형과의 관계가 지금 현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A 구간에서 얘기했던 예언이 실현이 된 상태인 거지. 그럼 모두 나오는 것이 좋겠어. 화해하는 것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문제를 내준 것이 157쪽의 2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2번 문제의 오답률은 47.9%입니다. 다음이에요. 지금 이제 중리학 줄거리 앞에 있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리학 줄거리 다음에 나타날 때는 이제 뭐인 거냐면, B구간이야, B구간. B구간 찾았어? B구간 다음 줄에, 거기 적공자 나오죠, 적공자. 찾았어? 적공자 누구야? 적공자가 누구야? 지금 사고무인 적막한데 12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그럼 여기서 이 장면에서 눈 먼 사람 누구밖에 없어? 성희밖에 없지. 지금 적공자가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고전소설은 봐봐, 우리가 소설에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어? 인물이었죠.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그 인물, 동일한 인물을 다른 말로 자꾸 불러. 고전소설의 시작이 중요한데 인물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즉 얘가 동일한 인물인지 동일하지 않은 인물인지는 판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돼야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고전소설이 이게 안 되면 파악이 잘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했던 게 예전 지문이야.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독서 문제는 덜 봐도 돼. 과거의 독서 문제는 지문도 짧을 뿐더러 지금과 같은 임팩트 있는 지문들이 얼마 안 돼서 과거의 지문들은 안 풀어도 되는데, 과거의 이 문학 문제는 지금의 문학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학에 대한 이제 갈증이 생긴다. 좀 새로운 작품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EBS 작품들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야. 왜냐면 매달 이제 뭐 이투스 모의고사를 보든 아니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보든 하게 되면 거기에 무조건 그 EBS에 있는 작품들은 꼭 연계가 될 거거든. 반면에 학평은 EBS 문학과 연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학평에서의 문학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 왜냐?
내가 새로운 작품, 지금 연계율이 얼마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작품에 어느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가, 요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학평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설 문제랑 좀 차이가 있지. 그렇다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기본적인 감상만 되면 문학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 다만 처음 보는 작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학평에서의 문학 문제는 저도 한 27분, 28분 걸려요. 나도 못 본 작품들이 많거든. 그런데 사설에서의 문학은 대체로 25분 전후에서 끝납니다. 그 2, 3분간의 차이는 내가 이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3월에 모의고사를 볼 때 문학을 빠르게 풀겠다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문학에서 많이 틀릴 수 있어.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지문에서는 그거야. 동일한 인물을 어떻게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테스트에서 OX 문제를 낸 거예요. 테스트에서 7번하고 8번의 OX 문제가 그런 식이지. 7번, 성인은 천상적 존재인 형에 의해, 아니죠. 현재는 뭔데? 형이잖아, 그냥. 전세에 그랬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천상적 존재가 아닌 거지. 같은 방식이야. 8번에서 선동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지금 누구냐면 호마령이라는 재상이 선동이라고 오해하거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왜냐, 지금 이 공간에는 사람이 있지 않거든. 그런데 피리 소리가 들리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선동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157쪽의 4번 문제예요. 157쪽의 4번 문제. 157쪽의 4번 문제를 보시면 3번 선택지.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부정한, 여기에서의 성의는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요거 단어 하나. 근데 이거 부정이라는 말은 이거는 반응하고 관련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문학은 정말 뻔하다니까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반응만 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그것이 선택지로 구현이 되는 것이니 선택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다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에서 6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면 구분하라는 기준을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중략 이런 거 했던 거죠.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간의 변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그거 낸 거예요. 그래서 만경창파, 이거 이제 고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만경창파는 바다를 말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바위, 그리고 어디로 가? 대나무밭, 중림, 이렇게. 그래서 공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느냐, 확인할 수 있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현대소설이야. 고전소설에서는 사건 중심일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도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겠죠. 하나는 중략 앞에서 벌어진 성의의 능력을 보여주는 비현실적 사건이야. 그 다음에 중략 다음에서는 지금 중략에서 이제 큰 사건이지, 형의 그 악행과 관련해서 지금 그 상황을 성의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고전소설은 여러분들이 사건 파악하면 돼. 그런데 현대소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현대소설은 뭐가 중심이냐면 캐릭터가 중심입니다. 현대소설은 캐릭터가 중심이에요. 이 작품에서의 캐릭터 생각을 해봐. 이 작품에서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고 완성되고 그런 존재 아니잖아. 당연히
그 내적 모순도 갖고 있단 말이야.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얘거든. 왜냐면 봐봐. 요 얘기도 좀 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학 공부를 할 때 그 부탁하고 그다음에 강조했던 게 뭐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지금 기출 문제를 과제로 할 때만큼은 보기를 마지막에 읽어달라고 얘기했었죠. 왜냐면 보기는 작품에 대한 힌트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상 실력을 향상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이미 사전 정보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에서 캐릭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세 번째 문제죠. 거기에서 지금 합리, 비합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미신 얘기하고. 그걸로 보면 이 작품에서의 캐릭터가 너무 뻔해진단 말이야. 확실히 눈에 띄어.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주어진 지문에서 이 모순적인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거든. 그게 어디에 있냐면, 봐봐. 지금 158쪽이야. 158쪽에서 왼쪽 지문을 봅니다. 158쪽에서 왼쪽 지문의 하단을 보시면 지금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냐? 나는 그러니까 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야. 너 이렇게 사람이 비합리적이야? 그 사람 미신을 믿어?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인 거니까. 난 합리적인 사람이야. 난 합리적인 소리만 할 거야. 합리적인 소리만 들을 거야. 이제 그런 식인 거지. 그런데 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른쪽 지문 끝에 나오거든. 뭘까? 그렇지. 마지막에 뭐 나와? 흰 고무신을 보고 뭘 느껴? 공포감을 느껴. 지금 여기에서 흰 고무신과 관련되는 건 미신이잖아. 그럼 합리적인 건 당연히 미신은 쓸데없는 거란 말이야.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럼 뭐 해야 돼? 무시해야지, 무시. 사실 지금 앞부분에서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야 이거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런데 그 캐릭터와 대비되는, 이 나와 대비되는 캐릭터가 바로 누구야? 아내지.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몰래 밤에 다른 집에다가 버렸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나가 생각을 한 거죠. 추리를 한 거잖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늘 아침의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날 밤 얘가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 그 고무신이 온 거야. 왜냐?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서 쓰레기차가 처리를 했다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그 흰 고무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내가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다시 주워다가 다른 집에 던졌고 다른 집에서도 똑같이 그거를 미신으로 인식을 해서 다시 우리 집에 던진 거 아니야. 그래. 이게 지금 현대사의 팽배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나만 아니면 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나도 꼬꼬마 때는 그래 1박 2일에서 나만 아니면 돼가 유행했던 거 아니야. 강호동이 맨날 나만 아니면 돼. 나도 그거 재밌게 봤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캐릭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다 관련있지. 왜 관련이 있냐면 우리 이런 캐릭터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있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캐릭터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니야. 그거 알리고 이런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3번 문제입니다. 159쪽의 3번 문제. 거기에서 첫 번째 문장부터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있지. 거기를 꺽쇠로 묶어주세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는데 더 관심을 둔다.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이기적인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거고, 요걸 조금 포장하면, 그리고 사실 이런 성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 뭐라고 하느냐?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소시민.
이 문학에서 특히 현대문학에서 소시민이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반적인 캐릭터이기도 한 거고. 소시민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시민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민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개념입니다. 이거 시민혁명과 관련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은 개혁 세력이에요. 개혁 세력. 부조리, 불합리함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시민이에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되게 긍정적이고 중요하고 좋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자가 붙었어. 속이 요만하다는 거야. 속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시민도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지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 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행동하지 않는 게 바로 소시민이에요. 이 현대문학에서 이 소시민의 캐릭터는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혹은 충돌되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현대소설의 특성입니다. 현대소설은 사건보다는 캐릭터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는 고전소설을 볼 때랑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을 틀어야죠. 여기에서의 인물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끌어오는 거거든. 만약에 여기서 흰 고무신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얘의 캐릭터가 부각될 수가 없었겠죠. 겉으로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야. 넘어갈게요. 지금 9번 문제 테스트에서 9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소설하면 단순하죠. 그냥 1인칭 아니면 3인칭 전지 이 두 개만 구분하자고 했어. 굳이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래, 관찰자 시점의 특성이 있어. 관찰자 시점의 특성은 우리가 소설에서 서술 방식이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다 관찰자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이제 전지적 시점하고 주인공 시점에서는 다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인공 생각해봐. 내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하잖아. 객관적이지 않은 거지. 마지막이에요. 160쪽. 네. 미안해요. 쉬었어야 되는데. 오늘 쓸데없는 말도 안 했는데. 네. 160쪽 봅니다. 주세붕의 오륜가야. 이거는 뭐 제목을 보니까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네. 이 작품의 이제 주제의식은 유교적 이념이 되겠죠. 그럴 때야. 지금 이수에서는 효에 대한 얘기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삼수야. 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종과 주인과. 네, 고마워요. 우리 반만 웃어. 고마워. 다른 반에서는 네. 내가 그렇게 태어났나?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자꾸 까먹네. 종과 주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하관계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때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임금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는 지금에서는 맞지 않는 지압이인 거니까 남편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얘기인 거야. 지압이 밥갈러 간 곳에 밥꼬리 이고 가. 그러니까 이제 밥상인 거지. 뭐 이제 바깥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다시 집에 왔다가 또 일하러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인 거니까 여기까지 차려줄 수 있어.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이야. 밥상을 들고 오는데, 반상이라는 것이 밥상이에요.
반상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들고 와? 아, 지금 큰일 날린 거죠. 그렇지, 맞아. 그거야, 이거. 지금 남편에 대한 공경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지. 이렇게, 뭐 미친 행동이야, 이거. 편하게 이렇게 들고 가야지. 왜 이렇게 들고 가? 뭐 죄졌어? 우리 남자친구들은 웃으면 안 돼요. 맞지? 웃을 일이 아니야. 여자친구들은 웃어도 되는데 남자친구는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호되게 당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 괜찮아요. 이미 나이도 먹었고 꼰대인 거니까. 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아니야? 나도 그러면 안 돼? 괜찮아. 그 다음에 오수입니다. 오수는 형제에 대한 얘기죠. 우애. 그럴 때야. 지금 이 오수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가 있어. 형님, 그 다음이야. 두 번째 줄을 보면 우리 아우야 거기다 물결 표시 주세요. 이거 볼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해야 돼? 대화 형식이라는 거. 지금 대화 형식은 좀 중요한 개념이야. 왜냐면 예전에 대화체라는 말을 썼거든. 이 대화체랑 대화 형식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 이 대화체는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씁니다. 차이가 뭐냐면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은 화자가 한 명이어도 가능해. 맞지? 화자가 한 명이어도 가능해. 청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화 형식일 때는 대화야.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어야 돼. 그렇지. 이 대화 형식에서는 화자가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대화체와 대화 형식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럴 때 이 오수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 아우야, 이거 대화 형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이 대화 형식을 극적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 형식을 극적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극적 방식은 연극할 때 쓰는 거야. 연극은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대화하면서 대사를 하면서 지금 극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대화 형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극적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수에서는 이거는 이제 장유유서죠. 나이 많은 사람 공경하는 거. 잘 들었어? 나이 많은 사람 공경하라고. 이게 고전의 묘미죠. 장유유서. 네. 내가 분명하게 하나 약속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건 약속하는 거야. 여러분들보다 나는 무조건 먼저 죽을 테니까, 네, 저를 공경해 주세요. 네. 나작품 봅니다. 수필이야. 수필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제가 테스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낸 것처럼 수필하면 무조건 경험과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현대 수필의 경우는 이 경험과 깨달음이 혼재돼서 나타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험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반응이죠, 반응. 그럼 여기서의 경험은 말을 빌린 경험이지? 그리고 그 말을 빌린 경험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 있어. 좋은 말을 빌렸을 때랑 안 좋은 말을 빌렸을 때. 그게 이제 일문단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 대단하죠? 이거 정말 큰 깨달음이야. 봤더니 야, 우리는 사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네. 다 빌려온 거라는 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면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 이건 1학년 교과서에도 실린 거야.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식이 지금 확장되는 걸 봐봐. 이문단 봅니다. 이문단. 나에서 거기 전체 5개의 문단이에요. 지금 나 작품은 전체 5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문단입니다. 이문단.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나의 경험에 대한 얘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도 두 번째 줄, 이 문단 밑에 두 번째 줄을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 나는 이제 빌렸는데도 이랬는데 내 거라면 더 심할 거다라는 인식이죠. 그러다가 3문단입니다. 오른쪽 질문으로 넘어올게요. 두 번째 줄이야. 그런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은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면은 빌렸다는 거야? 빌리지 않았다는 거야? 빌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서리적 표현 자꾸 여러분들이 평소문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지금 여기서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빌렸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부터 시작해? 임금도 빌린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대단한 거야 이거 진짜. 그래서 한 문단입니다. 마지막 줄.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잘못됐다는 거지. 뭐가 잘못됐어? 자기가 빌려서 지금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4문단이야.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지금 다 지위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는 얘기죠.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 밑에서 4문단 밑에 두 번째 줄이 끝이야.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그러니까 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뭘 알아야 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내 게 아니라 빌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5문단에서 성현의 말을 인용했죠. 맹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래 어떤 사람들 3문단에서 등장했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그렇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 이 글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야? 알자는 거지. 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빌린 거다라는 거. 됐죠? 지금 5번 문제도 봐봐. 160쪽의 5번 문제도. 저기에서 그 개념어를 많이 쓰고 있죠? 다시 이번 회차에 나오는 개념어부터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놔두시고 이번 회차부터 나온 개념들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61쪽의 7번 문제. 161쪽의 7번 문제의 경우는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시조 공부할 때 지금 보기에서 설명해주고 그거를 구현한 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지. 지금 이런 비유의 표현이 몇 수에서 어떻게 나타났다 그 짝을 맺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시조 공부할 때 PDF 꼭 다운받으시고 만약에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PDF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못 받았대. 100회 넘었다고. 그럼 데스크에 얘기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핑계인 거죠. 나한테 질문을 안 받기 위한. 우리 잠깐 쉬는데